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 2년물, 만기가 2년짜리인 국채 수익률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0이라는 숫자가 파란색 밑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예? 파란색 밑에 0이라는 숫자가. 근데 2016년부터 빨간색 박스로 딱 형성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냐면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까지 마이너스 금리로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대개 마이너스 0.1%보다 더 밑에 형성되고 있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이면은 만기가 2년짜리인 거는 그것보다 좀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예상하는 거잖아요. 기간이 기니까. 예?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돈을 빌려 쓰는 거니까 이 금리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4%에 육박할 때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금융시장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베노믹스는 저는 이제 실패한다는 걸 아주 장담했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이거 10년물 봐보세요. 아까 만기 2년짜리고 10년짜리 똑같잖아요. 16년부터 그러니까는 16년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0%로 관리하겠다 보니까 0%로 다 이렇게 맞춘 거예요. 왜 그러냐? 떨어지게 되면은 사들이니까 채권을 그러니까는. 예? 아니, 채권을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걸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은행이.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파란색 선이 만기가 1년짜리인 겁니다. 만기가 1년짜리인 것에 기간에 따른 변화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언제부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고 노란색 선은 뭐냐면은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7년짜리 만기 7년짜리 회색 선은 만기 5년짜리 주황색은 그러니까 만기 2년짜리 그다음에 파란색 맨 위에 게 만기 10년짜리고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될 걸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봐보세요. 높게 형성된 때도 있지만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은 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노란색 선이 만기 7년짜리예요.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만기 2년짜리입니다. 7년짜리가 더 금리가 낮잖아요. 마이너스 0.2525. 주황색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정도 되고. 예? 이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기간별로 봐볼게요. 2015년 3월 1일에 보게 되면은 자, 만기 1년짜리부터 2년, 3, 5년, 7년, 10년, 20년을 쭉 보게 되면은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게 형성되잖아요. 수익률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드 커브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상인 거죠.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게 이게 수익률 커브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양새입니다. 네? 모양새예요. 그런데 2016년 3월 1일부터 보게 되면 여기 10년짜리까지 만들어놨어요. 10년부터 통제를 했으니까요. 이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년보다 2년이 더 낮고 2년보다 5년이 더 낮고 이렇잖아요. 네? 기간이 짧은 게 10년짜리는 지가 통제하니까 가고 기간이 그러니까 짧을수록 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막대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더 높은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다 0보다 미치잖아요. 2017년 3월 때는 잠깐 또 이제 이게 정상화되어지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0보다 밑에 구간이니까요. 다시 2018년까지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 봐보세요. 다시 또 이게 그거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좀 가면 그거 되고 이게 이게 힘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왜곡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2020년 봐보세요. 팬데믹 터지기 직전 이때 봐보세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10년짜리는 일본 은행이 통제하는 거니까 예? 마이너스 0.1% 범위 내에서 예? 0.25에서 통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1년부터 7년까지 보게 되면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더 낮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기둥이 길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낮은 겁니다. 예? 낮은 거예요.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금리가 떨어지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국채를 이렇게 사들여도 이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 일본 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냐고요. 네? 일본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013년부터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발을 빼는 순간에 빼지를 못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발을 빼지 못하고. 이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좀비 경제라니까요. 자, 아베노미스 이전에 이게 뭐냐면 2013년 3월 29일하고 2012년 3월 30일 때 봐보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수익률 곡선인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X축에 있는 수치는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20년, 25년, 30년 그 기간, 상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우상향으로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걸 무슨입니까? 이걸 이제 원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볼록하다가 오목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가장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베노미스 이전은 시장에 맡겼다 보니까는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는 정상적인 모양이 형성됐던 거예요. 모양이 형성됐던 거야. 아베노미스 이전은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이건 이제 만기별로 제가 이렇게 한 달부터 해가지고 40년까지 보게 되면은 이 밑에 10년 밑에 이제 이 그린 색깔 그린 박스 밑에 있는 게 10년 밑에짜리거든요. 10년 밑에짜리가 통제가 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이상부터는 20년, 30년, 40년은 통제가 안 되고 앉았으니까 이건 금리가 지멋대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수익률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본은행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밑빠지도 물 붓기식이죠. 그게. 예? 예?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지난해 12월 19일 날에 일본은행이 입장을 변경했다고 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이거 봐보세요. 한 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플러스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플러스 구간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10년짜리를 마이너스 0.25까지 허용하다가 0.5까지 허용하니까는 10년짜리는 바로 0.5까지 거의 근처까지 뛰어 올라가잖아요. 허용해 주는 순간에. 그렇죠. 10년짜리 보게 되면 저기 그린 색깔 박스에 0.5선에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가 0.5를 허용하니까는 3년, 5년, 7년, 2년 이런 것들도 플러스 구간으로 또 올라간 거예요. 플러스 구간으로. 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걸 억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짓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간을 확장시켜 주니까 바로 올라가지. 튕겨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넘는 순간에 10년짜리까지가 그러니까 저거다 보니까 10년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폭등해 버리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킹크트라고 제가 이제 킹크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게 저기 뭡니까? 갑자기 이게 부드럽게 간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간 게 아니라 갑자기 뚝 꺾어져 버리잖아요. 만기 10년 이상에서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팍 폭등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0년까지만 지가 관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10년을 관리하고 앉았으니까 그 이상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예? 이게 통제 밖으로 팍 벗어나져 버린 거죠. 물론 20년, 30년도 매입을 합니다. 일부. 하지만은 많이 매입을 안 하니까는 이게 쭉 올라가 버렸죠. 시장의 힘에 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 은행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는 이거 묶어두고 있다 보니까는 0.25로 묶어두기에서 엄청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또 0.5로 좀 늘렸지만은 0.5로 늘리다 보니까는 0.5로 늘리는 순간부터 바로 0.5까지 튀어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힘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보니까는 거기다 가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기간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폭등하고 앉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억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로이터가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12월 29일자입니다. 12월 29일자에 이제니까는 이 기사예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XBOJ 데프티 야마구치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뭐냐면 부총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로다 지금 일본은행 총재 이전에 그러니까는 일본은행 총재 밑에서 그러니까 부총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야마구치가 그러니까는 지금 차기 그러니까는 중앙은행 총재로 그러니까는 이게 부상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이 산케이의 저기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저기 로이터가 가고 로이터가 그다음에 이 야마구치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미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기사에 제가 이제 뭐 그 주목할 부분만 이렇게 저기 간단하게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후미오 기시다가 뭐냐면 아베노미스하고 결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기가 없거든. 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마구치는 뭐냐면은 그 일본 은행에서 그러니까 물러나고 난 이후에 부총재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냐면 이 구로다 정책에 대해 지금 현재 일본은 총재의 구로다 정책을 비판을 해왔었어요. 비판을 이 부양 정책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뭐냐면 그 계속해서 이게 장기간 이게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하면서 통화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런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비용이. 예? 그걸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돈 찍어내는 아베노미스를 그러니까 중단을 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기시다 입장 속에서는 아베노미스가 별로 이제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인기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대안으로 잡으려니까는 이거 비판했던 사람의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차기 총재로 이제 부상되는 거죠. 로이터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인터뷰에서 야마구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BOJ는 통화 정책의 이 프레임 이 틀을 그러니까 보다 이제 유연하게 훨씬 더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장기 금리를 특히 뭐냐면은 인상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장기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는 장기 금리를 그러니까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 유력하게 이제 그러니까 유력 주자가 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장기 금리라는 건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장 금리를 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한다는 얘기는 개입을 그러니까 줄이라 이거죠. 이걸 돈 찍어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을.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일본은 뭐냐면 그 돈 찍어내가지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지머니 정책이잖아요. 돈을 그냥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 이 금리를 그러니까 통제해가지고 정부 재정도 지원해주고 정부한테도 이지머니를 지원해주고 기업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지머니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실 일본의 양적 완화는요 역사가 깁니다.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작았을 뿐이지 아베노미스 때보다도. 예? 그리고 99년도부터 제로금리 시대가 전개되거든요. 그 이지머니 시대가 굉장히 장기화된 거예요. 20년 이상 지속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된 거야. 예? 지금 뭐냐면 금리가 제로인 거를 갖다 쓰니까는 수익을 안 내도 그냥 견딜 수 있다 보니까 혁신의 필요성도 못 느끼죠. 예? 혁신의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돌려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너무 개입을 해가자는 것이 이게 너무 비용이 크다 이거죠. 지금 차기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이제 저걸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잠깐 보여준 건데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니까는 국채 매입을 그러니까 중단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유력한 주자가 누구냐면은 시중은행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보험회사들이라든가 은행들이 계속 줄여왔어. 줄여오거나 아니면 더 늘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잘못 샀다가 손실이 굉장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손실이. 즉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금리를 너무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그러니까는 그러면 일본 은행이 이걸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시장에다가. 자, 그다음에 봐보세요. 일본의 재정은요. 92년이 바로 뭡니까요? 거품이 붕괴되고 난 그 다음에잖아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정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진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마이너스 3%선을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구조가 돼버린 거죠. 올해 그러니까는 이 예산
올해 예산, 일본은 4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이제 해계년도로 돼 있는데요. 올해 편성한, 정부가 편성한 것도 행정부가 편성한 게 114조 3,800억인데 이 중에 한 36조에는 국채로 발행을 조달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국채 발행이 과거에는 0%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이자 부담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국방비를 지금 크게 증가하고 시키고 있잖아요. 예? 국방비를요. 그렇죠? 소위 뭐냐면, 한국판 선제 타격을 예치면서, 예? 그렇죠? 예, 한국판입니까? 일본이 먼저, 아베가 먼저 했던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지난해 12월 19일 날에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장기금리 허용폭을 완화한 이후에 국채 시장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다들 올라갔잖아요. 일본이 한 17bp, 1bp가 0.01%니까요. 0.1% 정도 올라갔고요. 예? 어제까지요. 그 다음에 미국채도 한 19bp 올라가고, 호주 국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오르는 41bp나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는 효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채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단기적으로 일정할 때 배분의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주요 이제 G7 국가라든가 아니면 한국 국채도 27bp나 올라갔습니다. 한국 국채도 그리스 국채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 국채 시장에 상당히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 시장 금리를 만약에 그러니까 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간다는 얘기는 이 변동폭을 굉장히 허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게 허용하겠다면은 국채 시장에 상당한 그러니까 이제 주요 변수로 이게 떠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들이 이 국채 가격의 변화는 제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변수라 했잖아요. 예?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이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걸 했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게 또 뭡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국채 가격 하락이 던져주는 충격, 이런 것들은 이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엔화가 이제 떨어진 거 가지고, 뭐냐면은, 연준하고, 그 유럽 중앙은행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유럽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긴축 규제로 가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이게 생긴 현상이 아니냐 그러는데요. 근데 이거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지난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추이를 보게 되면요. 6월 달 이후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주황색 선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입니다. 중앙은행 금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파란색 선이 연준금리예요. 그 다음에 회색 기둥이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달러 지수가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쭉 떨어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지금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개선됐잖아요. 개선되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연준의 금리하고 유럽 중앙은의 금리 차이가 7월 달 이후부터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차이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격차는 똑같이 가고 있고, 근데 노란색 선이 뭐냐면 일본의 국채 20년, 만기 20년짜리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면 20년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10년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못 올라가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럼 그 통제범위 좀 바깥에 있는 만기 20년, 만기 30년 이런 거 보는데, 만기 20년을 보게 되면은 좀 올라갔죠.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해 3월 달에 한 0.82%에서 1.31%까지니까는 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냐, 예? 아니면 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떨어진 거냐 봤을 때 보게 되면은 달러하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차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7월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요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달러 지수의 하락으로, 그러니까 달러 지수 하락이 가장 크게 이제 그러니까 특히 11월 달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크게 하락했잖아요. 11월 달 이후에. 11월 달 이후에 해서 국제 금융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되기 시작한 게 11월 달 이후부터잖아요. 네? 그 영향이라는 거죠. 달러 지수의 하락이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린다면은 굉장히 지금 일본 은행은 어정쩡한 지금 이제 새로 중앙은행 총재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과감하게 장기 금리를 변동을 허용하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이거를 크게 허용하기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크게 허용하는 순간에 일본의 시장금 장기 금리는 폭등을 할 겁니다. 폭등을 할 거예요. 예? 그 폭등을 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지요. 굉장히 어정쩡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인상을 허용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으니까는. 아베노미스는 사실상 사망을 했고, 예? 너무 자금 배분에서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사건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바뀌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인플레 막고 그다음에 엔저 막으려면은 장기금리 인상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상을 허용하게 되면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외환 보유를 그러니까 투입할 필요가 적어지는 거죠. 그냥 허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이 금리 가지고 이제 완화가 시킬 수가 있으니까 외환을 투입할 필요가 그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엔저 압력도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허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 크기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0.25에서 0.5 정도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 이거죠. 큰 효과가 없다 이거죠. 왜? 워낙 지금 미국은 4.5까지 갔잖아요. 예? 기준금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는 국채 수익률 가격이 하락할 거라 이거죠.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할 거라 이거죠. 그럼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일본은행은 평가 손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과 보험회사의 손실이 증가한다 이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다 이거예요. 장기금리 인상을 할 때.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시장에서 선진국 국채 수익률 가격에 그러니까 하락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럼 이런 여러 요인들이, 양면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장기금리를 만약에 크게 허용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는 좀 크게 보겠지만, 반면에 빨간색 선으로 쓴 거라든가, 보라색 선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충격이. 근데, 일본 입장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4월 이후에 일본 은행의 포지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뭐냐면 이지머니 시대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몰리고 있다 이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지머니 정책을, 아베노미스의 기본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지머니 시대거든요. 이지머니를 간 거거든요. 예? 장기 금리까지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통제할 정도로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YCC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제 끝난 상황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그것을 빠른 속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으로 돌려놓을 것이냐 하는 거죠.